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피터 나바로 교수 아시죠? 예.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수장. 예, 무역위원회 수장입니다. 무역위원회 수장이에요. 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조직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이었어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취임을 하면서 굳이 이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예. 새로 만든 조직의 수장을 굳이 모셔와서 예. 이 자리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선 실세죠. 그렇죠. 예. 실선 실세죠. 실선 실세. 실선 실세죠. 예, 예. 만들어진 그러니까 실선 실세. 만들어진 실선 실세인데 그 피터 나바로 교수가 웅크린 호랑이라는 책을 썼고 근데 예, 예. 그 책을 쓴 게 2015년이에요. 예, 예.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훨씬 전. 2017년에 당선됐으니까 2년 전쯤에 쓴 책.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네. 그 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사람을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자리를 만들어서. 예. 핵심 참모입니다. 그렇죠. 웅크린 호랑이 이 책을 보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예. 왜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지가 데자뷰처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미친 거 아니냐는 분석을 이렇게 쫙 연결시킬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실타래 같은. 네. 예. 이 책에 그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 책을 읽고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이거는 많은 분들하고 공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몇 가지 그러면은 나바로가 트럼프 취임 전에 2년 전에 썼던 책과 예. 트럼프가 실제 행동했던 것이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몇 가지 증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3월 16일에 백악관에서 이런 보도를 냅니다. 트럼프가 대만 여행법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의 모든 공무원 간의 교류를 장려한다고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만은 중국과의 그 감정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친하려면 대만하고 친할 수가 없고 대만하고 친하려면 중국하고 친할 수가 없는데 굳이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이 1979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대만과 미국 정부 관계자 간의 공식 만남을 제한했었어요. 그러다가 돌연 트럼프가 대만 여행법을 서명하면서 대만과 미국의 정부 관계자 만남을 장려한다고 갑자기 돌연 바꿨단 말이에요.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대만에 대한 나바로의 설명은 이래요. 메가더 장군이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정학적이고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데 제1열도선이라고 부르는 그 위치 정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이 중국하고 친해지게 되고 손을 잡게 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군 최전선이 두동강 날 것이다 라고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 같은 존재인 거죠.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쿠바에다가 소련이 쿠바에다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 그랬을 때 거의 뭐 3차 대전이 발발할 정도로 대만을 만약에 미국이 지배를 하게 된다면 중국이 지배를 하게 된다면 중국이 지배하고 미국이 지배하고 여기가 핵심적 요충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군사적 위치를 갖고 있는 대만과 갑자기 돌연 대만 여행법을 맺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만남을 장려한다고 했어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건 그냥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렇죠. 뭐 굳이 간단하게 첨언을 해드리면은 이게 옛날에 진짜 중국하고 대만하고 이제 게임이 안 될 정도의 경제력이 오히려 대만이 더 나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했어요. 대만이랑 거래를 한다는 거는 중국이랑 거래를 안 하는 거고, 한국이 여기서 또 배신 한번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만이랑 잘 지내다가 중국이랑 수교를 하면서 대만의 뒤통수를 친 적이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뭐 중국의 경제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이 없으면 대만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대만하고 친해지는 게 어쨌든 나바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바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했다. 그렇죠. 자, 이 책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죠. 피터 나바로는 그 책에서 지구의 운명이 달린. 그럼요. 피터 나바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딱 단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매우 높다. 매우 높다고. 그걸 전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피터 나바로가 이 책을 썼느냐? 예.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 책이에요, 사실. 네. 나바로 나름 평화론자군요. 그럼요. 그럼요. 나바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찰 국가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찰 국가라 하면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경찰 국가죠. 혹은 뭐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도 뭐 경찰 국가냐 뭐 이런 게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옛날에 이렇게 탄압을 많이 하는 국민들 탄압 많이 하는 데가 경찰 국가라고 경찰 국가라고 했으니까. 예. 근데 경찰 국가란 존재하지 않고 동맹국과 비동맹국만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서 동맹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동맹국이 분명 경찰 국가이겠지만 상대 적국에서 이 동맹국을 바라보잖아요. 경찰 국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냥 단순히 적국일 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동맹국과 비동맹국만 존재할 뿐이지 세상에 경찰 국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정의를 찾아주는 경찰 국가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모든 국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지금과 같은 평화 시에는 뭐 지금 우리 우방인 미국을 못 믿는 겁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위급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 국가라는 개념이 추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지만 위급 시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모든 국가들은 군사력을 키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맹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경찰 국가라는 건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군사력을 키우긴 키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상대 국가가 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본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군사력을 키워서 정복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의도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올려놨어도 갑자기 뭐 치명적인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군사력이 공격 방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이게 되는 거잖아. 네. 나 잘 참고 사는데 왜 시비를 걸어 그러면은 방어력이 곧 군사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군사력이 뭐 방어냐 공격이냐 이걸 구분짓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럼 쟤네는 군사력 키우는 거 무조건 공격하려는 거야. 이렇게 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 무슨 목적인지를 추론해 봐야 돼요. 나바로는 그 의도를 추론해 보는데 나바로는 일단 중국은 정복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고 하겠죠. 네네. 근데 그 정복이라고 하는 게 군사력을 키워서 미국 영토를 침범할 거야. 이런 정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봐야 돼요.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의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에너지, 그 기름이겠죠. 기름과 뭐 그리고 광물 자원 이런 것들 그리고 원자재 이런 거 다 수입을 해서 그걸 공장에서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세계에 뿌려야 돼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의 수송 경로가 어디냐? 해운이죠. 해상 수송로라는 거예요. 제품의 실제로 중국의 제품의 수출 가운데 80%를 해상 수송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주요 해상 수송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 말라카 해협 아니면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이런 곳일 텐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해버리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에너지를 수입하는 길 막혀버리죠. 하루아침에 제품을 수출하는 길 막혀버리죠. 그럼 이런 이런 위기감을 중국은 느낄 수밖에 없다고 나바로도 책에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나바로만의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센카쿠 열도에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뺏기면은 이 방어선이 이만큼 올라오고 중국을 정말 평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전시가 될 경우엔 거기를 봉쇄를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은 태평양에서 진짜 그 중국 근교까지 올 수 있고, 중국은 미국은커녕 지금 아시아에서도 못 벗어나는 경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분쟁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은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혹은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뭔가 위협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미군 주둔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괌, 사이판, 뭐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면 전시가 아니어도 중국은 금수 조치를 당할 위험성을 그리고 그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은 중국의 경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 수송로에 대한 금수 조치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자꾸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겠죠. 여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혹은 여기에서 날 지키기 위해서. 그럼 중국이 어떻게 군사력을 키우는지에 대한 그 나바로의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이 연간 지출하는 군사비가 2천억 달러가 좀 넘어요. 예, 예. 이거 다 나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예, 예. 뭐 찾아보지 마세요. 2천억 달러가 넘고, 예. 그리고 그럼 미국이 연간 군비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보니까 중국의 약 3배가 넘어요. 예, 예.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봐라, 미국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군비에 지출하기 때문에 전쟁국은 미국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바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왜 군비가 안 드냐? 중국은 신무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그 군사 연구에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 왜요? 왜냐? 중국의 그 유능한 해커들이 미국 국방성 그리고 미국의 방위산업체, 미국의 민간 방위사업체 이런 데서 수많은 미국 기술들 제 얘기 아닙니다. 계속 이거 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저한테 여기 날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커들이 미국에 있는 기술을 다 빼내서 예. 그것으로 그 무기를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돈이 굳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바로는 그 미국의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불신을 하고 있는 것 폄하하고 같네요. 있다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 이 훔쳐서 정말 군사력을 올렸는지 예. 아니면 뭐 훔치지 않고 본인들이 노력해서 올렸는지의 논란은 그냥 우리가 차치하고 하더라도 예. 결국 이런 논리대로라면 중국은 군사력을 키우는 게 중국 경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 수송로를 방어하려는 목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또 나바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 예, 공격용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예, 예. 그 중국이 일단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계속해서 해상로에서 군비 경쟁을 펼친다는 거예요. 계속 저렴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거죠. 언제까지? 미국이 이곳에 드는 비용과 위험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군비 전쟁에 지친 미군이 여기에서 발을 뺄 때까지 중국은 저렴한 군비 경쟁을 계속 펼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미국이 군사비가 왜 많은지 그건 저는 잘 몰라요. 네네. 근데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을 때는 미국은 전선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렇죠. 뭐 중동 지역에도 개입하고 있고 유럽에서 나토에도 개입하고 있고 여기 뭐 남미에도 개입하고 있고 중국에도 개입하고 있고 하다못해 주한미군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여기서 주둔하고 하는데도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국가라는 명목이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을 지켜주는 의미의 경찰 국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출되는 어떤 그 군사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은 자기네 거기서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시아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 네. 근처죠. 예, 네. 그러면은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여기서만 하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군비가 많더라고 그래도 전 세계에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 여기다 또 집중해서 돈을 쓰면은 안 그래도 돈도 많이 쓰는데 네. 여기다 또 쏘면은 야 여기가 우리가 이 돈 내고더라도 지켜야 되겠니? 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떨어지기를 나바로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기대하고 중국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나바로가 해석한다. 이건 말이 어렵죠? 예. 그 군비 전쟁이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는 군비 전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무역 분쟁 그리고 외교 전쟁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예. 나바로가 책에다가 내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건 사실이지만 미국 정계에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당 볼드모트처럼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못 본 척하는 태도가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정부와 국회는 중국이 착실하게 미국과 군사력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여론이 전쟁에 대해서 진절머리 내고 있기 때문이고 예. 두 번째가 예산이 이미 궁핍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든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군비 경쟁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면 군비에 돈을 더 많이 쏟아야 되냐 아니면 사회보장비에 돈을 더 많이 쏟아야 되냐의 사이에서 매우 고민스러운 예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위해서. 그렇죠. 예. 미국 정계에서는 이게 군비 전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중국의 위험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대응 전략이 지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 자, 이 대응 전략을 보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의 전략과 좀 비슷한 맥락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해요.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중국의 이런 위협을 억제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봉쇄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봉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길 막고 에너지 수입길 막고 이러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에너지를 수입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봉쇄를 하는 순간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봉쇄하는 게 맞느냐?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대재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하자는 거죠. 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 책이라니까요. 예. 대재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또 중국의 소비가 미국 경제도 꽤 큰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 기반 시설이 전혀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압박해야 된다고 책에 써놔요. 그리고 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을 너무 압박하면서 끌게 되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함께 하긴 하겠지만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 동맹국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해서 동맹국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압박하는 그 전략이 기정사실화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면은 각국들이 계산을 하겠죠. 그쵸. 미국이 이길 것 같아, 혹은 중국이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은 쪽으로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동맹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전속결을 해야 된다. 아니죠. 질질 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이 해서 질질 끌어야 된다.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줄서기를 하면서 동맹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처럼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태도가 모호할수록 중국에 대한 억지력은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써놔요. 근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이 조금 이게 사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많이 썼던 얘기긴 해요. 근데 그때는 전략적 모호성이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략적 모호성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런 밀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또 한 가지 대응 전략을 뭘 넣어놓냐면 광기를 가장하는 행동이 지극히 합리적일 수 있다. 트럼프가 딱 좋아하겠네. 되게 딱 와닿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중국산 전 수입품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죠. 이거 정말 제정신이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란 제재할 거야, 삼국도 제재할 거야라고 하죠. 도대체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을까 싶겠지만 그 있잖아요. 북한하고 할 때도 우리 핵 있다 그럴 때 우리 더 큰 거 있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쩌면 이 막무가내처럼 보이는 이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그러니까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막무가내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과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 미치광이라서 무슨 일이든 할 것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책에 이미 2년 전쯤에 나와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평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챕터 제목이 이렇습니다. 경제력에 의한 평화가 탁월한 이유라고 뭔가 챕터 제목이. 마지막은 좀 평화롭네요. 좀 평화롭죠.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이 함께 취해야 할 정책은 중국산 제품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너무 의존이 심해지면은 뭔가 정색하고 싸우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국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결국은 군비 확장, 그러니까 중국의 군비 확장 속도도 느려지게 될 것이다. 무역 수지 흑자를 너무 많이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돈 가지고 무기 만드니까. 그런 거죠. 물론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 대신에 비싼 다른 국가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 타격을 직접 입게 되는 거는 그동안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미국의 최빈곤층이 될 거다. 이 얘기까지 이미 예상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은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과 풀 수 없는 문제로 마주보고 있는 뭐 한국, 필리핀, 타이완, 뭐 인도 다 포함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자국의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중국 군사력 증강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중국산 물건을 사면은 우리가 걔네한테 총알 사주는 거다.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군비 자금 조달 능력을 가장 약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첫 번째가 대중무역의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제개혁 했죠. 세제개혁.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이 일상적으로 약탈하는 그 지적 재산권, 군용이 됐건 민간이 됐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엄중히 대항하는 무관용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뭐 나바로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이 그 너무나 많은 돈을 벌진 않았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중국이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돈을 그럼 아예 안 벌면 중국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나바로가 그걸 원하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이 근근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돈은 벌긴 벌되 돈을 벌면서 그러니까 먹고 살 정도만 벌었으면 먹고 좋겠다. 살 정도만 돈을 벌고 살 정도로 벌진 않았으면 그 정도도 좋겠다.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헤드라인을 봤던 게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게 채찍과 당근. 그러니까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당근을 주는 거죠. 왜냐?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으니까.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 것 같으면 채찍을 주는 거죠. 너무 많이 벌면 총알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무역 수지를 미국에서 그 관리를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트럼프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이런 무역 분쟁은 트럼프가 중간 선거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내내 이럴 거다. 임기 내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엄습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그 불편한 게 뭐냐면은 그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 그러는 게 뭐 미국이 착해서 그런 거는 사실 아니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를 보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인 그 어떤 1차 경계선, 2차 경계선 그 해상 운송을 지키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저 유럽,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쪽 그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 나토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키는 것이 사실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익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어떤 정의로운 이미지를 갖는 게 미국한테 좀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희가 지금 나바로의 발상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전쟁이라는 거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총성 한 발로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뭐 남북 그 경계선에서 누가 그때 막 도끼 만행 사건 뭐 이런 거 났을 때도 사실 나무 가지치기 하다가 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나무 가지치기를 하다가 누가 이렇게 죽어서 갑자기 공분이 나고 대통령이 갑자기 진격 앞으로를 외쳐버리면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평화적인 모드로 있을 때는 좀 그런 정도의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약간 버퍼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그 휘발유가 너무 예민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정말 나쁜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나 시리아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서로 민족간 갈등이 어느 정도 부추겨져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무기를 보태주는 것만으로도 거의 뭐 영원한 전쟁 상황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서로 죽는다는 건 알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긴장 관계를 유지해서 미국이 얻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지 그 얻은 것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 좀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나바로한테 하는 얘기죠? 아니요, 이주앵커한테 음모론을 선포하고 있는. 자, 알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참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사실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제가 전해드렸던 이야기는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꽤 의미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그 나바로의 책을 통해서 트럼프의 행동을 예측해 보려고 분석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책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나요? 재밌습니다. 저 진짜 밤에 잠 안 자고 봤어요. 나바로가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뭐 밥이라도 와서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밥 한 끼인데. 그러니까. 자, 오늘 발칙한 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